가 수군을 폐하고 육군으로 합해라. 이런 그 교지를 내릴 정도로 수군을 없애려고 그랬죠. 그때 이제 장군께서, 이순신 장군께서 장계를 올려서, 바다를 버리면 조선을 버리는 것 같아. 맞나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오려는 그게 있는데, 실제로 병사들은 도망가려고 그러죠. 예. 그래, 그것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느냐, 전투태세로 만드느냐. 그게 이제 유명하신, 말씀이 있었죠.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그 비장한 말씀으로 전투태세를 불러일으킨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협소라고 해양 환경도 보면은 차이가, 살라미스 해전 그쪽 바다도 실제 가보시면 알지만은 그 그리스 그 아테네 주변의 그 해변이 뭐 해수욕을 할 정도 되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정박하기도 불편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 협수로 정도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울돌목은 강한 조류, 그 해우리가 일어나는 그게 플러스가 돼 있어서 살라미스는 정적 공간이었고 이건 동적 공간에서 그것을 조숙 시간을 조류 차이를 활용했다는 그 차이도 비교가 될는지. 그 다음에 배도 보면은 2000년 전의 배는 3단 노선은 이렇고 우리의 파녹스는 요거는 뭐 3D로 복원된 것을 한번 제가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됐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네. 예. 그래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휘관의 리더십, 우리 리더십 연구회니까 데미스토클레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 국가들이 스파르타로 가서 전열을 정비하자 그렇게 했지만 데미스토클레스는 이때 페르시아 해군을 깨지 않으면 어렵다는 판단하에 설득하고 압박하고 기만 전술을 써서 서는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께서는 재건 통합형 현장 지휘관.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하는 게 이게 객관적인 형태이긴 한데 재건 통합형이라는 용어를 쓰려니까 데미스토클레스보다 좀 뭔가 조금 딸리는 뭐 이런 느낌을 줘서 이것을 어떻게 비교하는데 더 좋은 그게 없을까? 이런 것을 이제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현장 지휘관. 이게 왜 말을 안 되지? 그래서 요 외부 의사결정 구조도 이제 이렇게 외부 조작형이었고, 이순신 장군은 우선은 급하게 안을 챙겨야 되는,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없는 그 군인들을 우선 단합을 시켜야 되는, 수군을 재건하는 그런 그게 더 급했다. 그리고 살라미스 이후에는 아테네는 이제 상승을 한 아테네 제국까지 됐는데, 이게 사실은 요거는 이제 냉정한 객관적인 학술적인 표현인데, 제가 가정을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라미스에서 그 그리스 군대가 만약에 스파르타로 가가지고 그 깨졌다 이러면은 로마 제국도 있었을까? 페르시아가 서쪽을 다 먹었다는 거죠. 그 제국의 기세로 보면은. 그러면 유럽이라는 문명이 있었을까? 까지도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이제 가정이 되는데, 우리 지금 명랑은 제가 해보니 객관적으로 학술적으로 쓰려면
조선의 해군 존속 정도, 그러니까 해군이 필요하다는 그 인식 재건의 계기가 됐고, 그 다음은 이제 활발하게 됐지만, 그 정도까지 쓰려니까 조금 기울기가 맞지 않다. 그게 또 제 고민이고, 그래서 지금 초고만 적어놓고 더 이상 그 진로가 안 나가서 좋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로 사카미스 해전 해역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질의가? 연구 결과도 대단히 깊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연 명량 해전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연구에는 해군 출신 전략 전술가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특히 오늘은 오늘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 한번 우리 서영길 대통령한테 늘 먼저 말을 달라고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아니면 준비하면서 딴 분 한번 먼저 드릴까요? 서영길입니다. 기회를 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은 저도 사라미스에 저는 한 30년 전에 해군대학에 배운 게 아닌데, 마라톤 전쟁을 비롯해서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 설명은 잘 들었고, 근데 이제 저도 2000년 격차가 있는데 두 개를 어떻게 비교를 했냐, 지금 똑같은 의구심을 갖고 이제 이 자리에 와서 한번 좀 들어보니까 많은 걸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유사한 점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페르시아가 서진하는 정책, 그 다음에 우리 명량에서는 외군이 중국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놓여서 북진 정책, 그하고 적극적으로 봐서 그런 어떤 서진 정책과 북진 정책, 이런 측면에서 같은 맥락을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재해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가 번영을 위해서 또 국가 안위, 그리고 또 군의 어떤 생존성, 이런 문제에서 재해권 측면에서는 보면은 굴뚝놈이나 사람이 있어야 돼. 제가 거기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그 사람이 근처에 이 차트를 좀 더 정리해서 전투 장면이 하나는 횡렬진으로 대처하고, 하나는 아까 그리스 쪽은 뭐냐면 단종진 쪽 비슷한 횡렬진, 이걸 가지고 3개 분대로 나눴던 그런 그림 같은 게 있었으면 이해가 좀 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요거는 전술적인 측면, 조금 전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뭐냐면은 재해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 두 전쟁은 공통점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쪽은 횡렬진 중심으로 한 300척을 깔아놨는데, 그리스는 거기에서 단종진을 횡렬식으로 해서 격파하는 충격 작전을 썼더라.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 병선 육박전을 요청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뭐냐면은 충격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는 함선 자체가 우리 판옥선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튼튼하게 만들었다, 기술적으로. 그게 우수성에서 그것도 비교 대상이 된다. 이게 함선의 어떤 이 경보성 면에서, 무기체계 측면에서. 그러고 이제 뭐냐면은 그 전술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명량에 들어있어서 제일 먼저 화살을 쏘고 함포를 쏘고 그다음에 충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그리스하고는 좀 비슷한 전술적인 측면이 좀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걸 이제 재해권 확보의 중요성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냐. 그래서 실은 뭐냐면 그리스는 그걸로 인해서
그 제해권을 장악으로서 해상 무역이 활성화되고 국가가 번성을 했다. 예. 그런 게 뭐냐면은 특히 니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뭐냐면 조선왕조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실은 뭐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국가번영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이 군 보완책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순신은 훌륭하게 잘했어요. 뭐냐 그 이후에도 명량해전 이후에도 정보 수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면서 또 했고 또 가능하면 일본 예산하고 저쪽이 가까운 데서 갈 수 있도록 섬을 여러 군데로 옮겨 다닙니다. 고화도에서 공도로 갔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예. 마지막에 이제 그 목포 쪽으로 가는 그런 측면까지 이후에 그리고 뭐냐면은 그 당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병사에 부족했던 걸 어떻게 보완을 했느냐.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냐면은 이 해로 통첩 같은 것도 발휘하면서 군수 지역 문제도 보완을 했고 사람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도 고심을 했고 그 다음에 차기에 어떻게 전투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 깊이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베로샤는 1, 2차까지 듣고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에게해나 지중해는 완전히 그리스가 이제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국가번성에 포용을 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마지막 아까 그 정치적인 역설인가요? 그 보는 관점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조금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요? 보고 말고 크게 분야별로 좀 나누네요. 네, 요거. 요거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많은 면에서는 이 수군제건이라든지 현장 통합지휘라든지 현장 통합지휘는 맞들었지만 조리 환경이라든지 전투시 성능 같은 거 특히 거기에서 제가 지금 빠진 게 있는데 거기도 9월달에 북서풍을 잘 활용을 했고 우리 명량해전도 보면 9월 16일이 이 북서풍이 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고 특히 조리 측면에서도 했던 그런 해양 환경 조건 조리 활용이라는데 해양 환경 조건도 잘 활용을 했더라. 그리고 이제 이야기 측면에서는 제가 그 데미크로스 클래스를 깊이 연구를 보였지만 우리 이순신 제도원 솔선수범하는 그 전투 현장에서 그런 걸 잘 보여주면서 성리를 유도했고 거기에서 가장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명량해전을 보면서 날짜별로 무엇을 하셨는가 한번 보았는데 실은 8월 18일부터 시작해서 9월 16일 이른 아침까지 순차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치밀하게. 왜냐하면 이 탐방선을 통해서 정보 수집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장병의 사기 양상을 위해서 어떤 제주도에서 가져온 말 다섯 마리를 갖다가 풀어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군기를 방기하기 위해서 뭐냐면 거기에 이제 이야기는 이 필사학생 필생 역사 일부당경 정부족구 이런 말들을 통해서 군기를 잡는데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 그래서 기강을 정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정신전력이 전투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하면서 이 전쟁을 지휘했더라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저 정도 같으면은 2000년의 시간차를 갖다가 줄이면서 연구할 만한 대목이 되겠다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더 많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그럴까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기 우리가 리더십 연구회니까 예. 제가 뭐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선 제가 그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였고 이런 걸 굉장히 넓게 봤고요. 잘 도움이 됐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딱 눈에 띄는 거는 예. 그 두 리더의 예. 정신이나 그 자세, 아까 오만에서 망했다고 그러는데 이신장군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뭐라 그러셔서 그날 일기에 참 내가 운이 좋았다. 내가 한 것이 없지만 예. 운이 좋아서 이겼다고 아주 자세를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가 이걸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신장군이 왜 명절행전 하기 전에 하루 전에 부하들 모아놓고 죽기를 가고 살고 살려고 이긴다 하는 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신장군은 진짜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어서 몸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 한쪽 갖고 싸우셨고 또 마지막을 저기 뭐였죠? 이름 테미스토클래스라는 네, 데미스토클레스. 예. 뭐 저쪽에 가서 한잔 했지 않습니까? 이신장은 왜 마지막을 고달 전쟁이 명령하지 않습니까? 큰 전쟁이. 예. 거기서 이게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싸우다가 아까도 싸우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신장군은 자기 그 목숨을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그 부하들한테 야 뭐 저기 내가 죽기를 건선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이신장군은 너희 해전 때도 죽으려고 가고 가지고 앞서서 싸우셨고 또 마지막 전투에서 자기 목숨을 바친 거 아니에요. 이신장군이 그래서 이제 한 건데 그 정신 자세라든지 그 리더십 차원에서 두 분의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또 좀 부가가 쉽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예. 보완 더 아시겠습니까? 그 두 분 그 답변 먼저 하시죠. 예, 예. 이사장님이 죽으려고 싸웠다고 그러면 좀 억울하죠.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려고 싸웠다. 아니면 저 노래계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노량해전에서 사실 이제 이순신의 죽음을 과연 뭐 의도적인 죽음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는 죽으려고 싸웠다는 아닌 것 같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죽어도 좋다는 심정. 예, 예, 예. 더 드릴까요? 예, 마이크 들으시죠. 아니, 제가 보는 그 전술적인 측면이 예, 예. 전략적인 측면하고 연관되는 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통한다. 재권 확립을 위해서는 네. 해상 결전주의는 필수적이다. 지금 예, 이란과 미국의 어떤 전투도 가만히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걸 두고 해상 결전을 벌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이제 사라미스 해전이나 여기 우리 명량 해전도 보면은 재권 확보와 목을 지키겠다는 데서는 해상 결전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뭐냐면 전력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된다. 예. 그런 논리가 전력 보장의 원칙이 전쟁에 전력 보장. 포함돼서 예.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걸 제가 받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추가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서재도 동님이나 지용희 이사장님의 그 지적을 제가 충분히 그 공부를 더해서 그 초고에 보태서 한 번 더 그 완성된 원고를 한 번 더 검토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가 원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조금 남았는데 이봉수 부총리 해설 전문가신 하신 얘기 없어요? 한마디만 드릴까요? 이봉수 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보편 추방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게 굉장히 참 의미가 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누군가 적어내라 해가지고 투표를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나쁜 놈 누군가 이걸 적어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 재미있는 제도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보편 추방제가 있었다면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적어내는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이제 리더십 중에서 그 경성의 리더십인데 이순신 장군은 아까 명량해전에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기고 나서도
자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사실 천행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테미스토클레스는 너무 그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그 치정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적이 생겨가지고 결국 도편에다 이름 적혀나겠다 한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 두 사람의 그 리더십이 좀 차이가 있다고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하나만 좀 덧붙여서 예, 예. 말씀은 제가 주로 의문이 가는 거는 이제 그 3단 노함선이 앞에 청동구리를 붙여가지고 아까 그 사진을 보면은 그 페르시아 배를 막 허리를 잘라서 그대로 가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장면인데 사실 우리도 이제 거북선이나 이 판옥선이 우리가 이제 난중일기나 이런 데서 나는 출파했다, 직중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정말 배끼리 부딪혔을까? 과거에는 부딪혔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뭐 곧바로 향했다라는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고 직접 부딪혔으면 우리 배도 같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작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저 3단 노함선을 보면은 사실 앞에 그 배가 우리 판옥선이나 거북선보다는 좀 특이하긴 해요. 그 네. 구리 청동선이 앞에 붙어 있어서 가능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거기 앞에 부분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청동선이 전체를 다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예, 예. 과연 그것이 그 큰 배끼리 부딪혔을 때 과연 성했을까? 과연 그 가능했을까? 그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같이 좀 섞어서 답변을 예, 예,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결국 그 충돌을 하면 상대방만 충격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충격을 가한 아군배도 결국은 손상이 있게 마련인데 제가 그 자료를 보는 중에 명확하게 찾지를 못했는데 그 데미스토클레스가 이제 아테네가 그 항상 페르시아의 그 마라톤 전투 이후에 그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군을 준비를 할 때 배를 건조할 때 군함을 건조할 때 그 충돌을 대비한 청동래뿐만 아니고 그 속도와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다음에 배의 그 경고함 이걸 염두에 두고 나무도 그런 목재도 그런 걸 썼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하여튼 그 옆구리를 잘 찔렀는지 어쨌든 파손된 배의 대부분은 페르시아 배는 두동강이 나거나 파손된 게 많았는데 그리스 측 배는 거의 뭐 손상이 없었던 그런 정도로 그 배 건조 기술 자체가 좀 준비가 달랐다는 추측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발표에 못 넣은 거는 딱 참고 문헌으로 제가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논문화를 하려고 자꾸 의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는데 조금 그거는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설에는요. 예. 전투 국면에 들어가서 네. 페르시아는 도수를 사용합니다. 그 기동이 예. 좀 둔했고 예. 그리스 군대는 도수를 내립니다. 그래서 예. 원래 두 쪽 배를 비교하면은 페르시아 쪽이 배가 좀 크고 예. 그리스 쪽이 배가 좀 적으면서 기동성이 좋았다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사람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 사람 자료에 이제 그게 나오고 그다음에 도수를 사용했다는 거 제가 지금 제 기억이 미국 자료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까 그 우리 말씀하신 그 충격 관계도 그 명량해전에서 조전해 보면은 그 짧은 시간에 한 30인치 격침됐을 때 물론 우리는 이 포를 쏘고 화살을 쏘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하는데 그 혼선된 속에서 31척이 격침되는 건 뭐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충돌이 있었지 않겠냐. 그래서 조선의 소나무가 상당히 견고했다는 게 조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충격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더라 하는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제가 그 이순신 연구를 몇 년을 했는데 지금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좀 이제 여러분들 좀 듣고 싶긴 한데 그 이순장은 아까 말씀하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는 그 얘기가 우리가 많이 하잖아 그런 얘기를 우리도. 근데 그 말을 우리 그냥 하는데 이순장은 진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보면 말에 우리 이신장군에 보면은 인력이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나라에 부끄러울 일을 많이 했다. 오직 죽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노다리 전 다음 전날인가도 배에 올라가서 나는 싸우다 죽는 일 아니 없다. 그러니까 이신장군이 이제 나 그걸 그때 제가 조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의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인류학자들도 인간의 삶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좀 돈을 많이 벌고 뭐 권력을 잡고 이런 것이 인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순장은 과연 그랬을까? 예를 들면 이순장은 얼마나 고생했을까? 뭐 대기종군도 하시고 감옥에 끌려가시고 가진 고역을 날아가시고 목숨을 항상 저기 자기 내놓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계속 그러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일본사에 도망가고 한국을 홍콩 같은 가 있는데 그걸 끝내 가서 앞에서 싸우다가 진짜 자기 목숨 바친 거 아니에요? 그 이순장군의 사명 의미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뭐 이순장군이 자살까지 그런 나오는데 그거는 믿지는 않고요. 이순장군께서는 자기가 삶의 의미는 뭐냐? 저 나쁜 일본놈들을 무찌르고 백성들을 구하고 나라 구하는 게 이순장군의 가장 높은 삶의 목적인데 일본들이 다 도망가고 전쟁 끝나면은 이순장군의 삶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 나도 영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막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순장군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받을 수모 이것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장군이 내가 아까 저기 죽기를 가고서 안 되는 건 한다는 건 우리는 그냥 아무나 정치인들 그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우리가 다시 이순장군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게 이순장군을 제가 영어로도 느끼는 게 옛날에 저도 뭐 그냥 이순장군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뭐 그런 얘기를 따라서 하고 뭐 그러지만은 사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필사즉생 이런 얘기가. 그리고 내가 그때 아까 정말 그 두 분의 저기 다 승리를 이끈 두 분의 그 저기 뭐 리더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무슨 처에 이순장군은 직전 감옥에 갔다 나오신 분이고 대기종군 하시다가 저 장군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끝판도 완전히 다르게 나는 거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대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우리 이봉수 선생님 말씀하신 거, 예. 그 답변하고서 끝내시죠. 예. 예, 그건 정말 그 우리가 민주주의가 그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로부터 이제 유럽에서 쭉 2000년 내지 뭐 2500년 이렇게 해서 오늘날 있는데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죠. 그럼 저희가 그보다 지금 뭐 대체할 방법이 없으니까 민주주의를 뭐 이래 지금 가장 높은 가치로서 이제 하는데 민주주의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중이 판단하는 것이 과연 그게 옳으냐 엘리트가 그게 가장 회의를 느낀 분이 누굽니까? 플라톤이죠.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 스승을 대중이 아무 죄도 없는 분을 그냥 대중이 재판을 해서 그냥 사형을 독배를 마시게 한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가장 강력한 집안의 출신이지만 정치를 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국가라는 그 책으로 나오는데 그럼 이제 줄여서 말씀드리면 길게 나가면 안 되니까 이런 예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얘기를 하면 또 복잡하니까
유럽 통합에 대해서 지금 브렉시트가 벌어진 영국에서 투표를 하죠. 그래서 가끔 저는 성공한 분, 최고의 엘리트, 이런 분들이 가끔 결정적인 판단 미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를 할 거냐 말 거냐를